여튼 저는 오늘 이제 Securing DeFi, How Protocols are Managing Risks 라는 주제로 좀 진부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테이크어웨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몇 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뭐 프로토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인프라 시스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이제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같은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딴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 그 블래스트 투자하셨나요? 했어요? 네. 그거 관련해서도 이따가 또 재밌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웹3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오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맨날 터져요. 그래서 왜 안 나오죠? 여기가 너무 밝아서 레이저가 안 보이는데. 여튼 며칠 전에는 이제 랩트 파이낸스 털려서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카이버 네트워크 털려서 42 밀리언 정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북쪽에서 온 해커의 짓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조금의 이제 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는 점 약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사고가 나는데 사실 대응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같이 고민해보고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파이 리스크라는 주제로는 저는 한 2018년, 19년 그때부터 계속해서 좀 발표를 했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 잘 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조금 했었는데 제가 이제 2022년에 발표했던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보안 위험을 총 한 4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나눠놨었어요. 이것보다 사실 그 시점에도 더 많이 있었긴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러그풀이나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서 이제 모럴 해저드 같은 내용도 이제 같이 포함을 했었고 그다음에 허울뿐인 탈중앙화라고 해서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를 사용하지만 이제 거기서 뭔가 그 거버넌스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대화들이 오가고 실제 프로포절들이 어셉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컴파운드를 예로 들면 이제 A6인지랑 폴리캐피탈 이 둘이서 50%를 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그 둘이 원하면 제한이 통과가 되고 반대하면 제한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컴파운드에 이제 백질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시큐리티 그 오디펌을 사용할 거냐 그냥 이런 프로포절들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A6인지 투자사들 프로포절에 통과가 되고 이제 투자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은 다 이 통과가 리젝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런 내용도 다뤘었고 그다음에 이제 웹2 전통전 보안 취약점 이제 요거는 실제로 북쪽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킹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웹3에 접근을 하려다 보면 웹2 인프라를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웹2에 있는 서버를 해킹한다든지 프라이빗 키가 들어있는 KMS나 이런 것들을 해킹해서 그냥 돈을 빼갑니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아무리 안전하게 만든다고 해도 방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요거는 일단은 신경을 저희가 조언은 많이 드리지만 일단은 저희의 범주에는 좀 벗어난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내버려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3년에 좀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좀 생겼죠. 이제 이코노믹 리스크는 사실 작년에 얘기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 넣은 거고 사실 그 레귤레이션 리스크라고 해서 이제는 깨어났습니다. 저희의 정부와 이제 미국들의 규제 기관이 드디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이제 뭔가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만든다고 하지만 또 언제 만들지도 모르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조금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 뉴욕 금융청에서 발표한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좀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좀 휴먼 리스크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믹 리스크는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라고 하면
너무 진부하잖아요.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 잘 짜야 되고 뭐 하려면 시큐리티 오디시나 뭐 어세스먼트 자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퍼징, 인베리언트 테스팅, 뭐 포멀 베리피케이션 이런 것들 다 계속 해야 되고 혹시 들으시면서 약간 키워드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어차피 다 모르니까 손 들고 질문 주시면 바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버그 바운티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근데 이제 또 그 문제가 있어요. 버그 바운티 금액이 너무 낮으면 공격자 입장에서 또 할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조금 이 모럴 해저드가 있는 친구들은 이 버그 바운티 할 바엔 그냥 내가 셀프 버그 바운티를 하겠다. 이제 컨트랙트를 털고 이제 야 10%만 가질 테니까 너네 다 가져라. 이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온체인 베리어블이 뭐 특정 상황일 때만 켜진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시큐리티 오디트를 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알지 못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제 레이턴트 리스크라고 좀 남겨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흔히 오디트나 어세스먼트를 하면 어떤 결과로서 나오냐면 이제 오디펌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다라고 말을 하면 이거 우리가 잘 해볼게 라는 이제 그냥 테크놀로지 그냥 시켜버리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사건이 터져서 보면 그 중에 한 50%는 이미 오디 리포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됐다. 충분히 미티게이션 할 수 있었던 영역이다.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진부하니까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휴먼 리스크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디트를 수행할 때 뭐 다음번에 나올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권고를 드리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우리가 오너 주소를 세팅할 때는 당연히 오너 주소는 중요한 주소니까 이 넣는 사람도 정신 차리고 넣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출금할 때 당연히 내가 출금할 주소는 내가 아니까 정신 차리고 넣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만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는지 몰라요. 저는 있거든요. 이제 그 막 디파이 가격 떨어지고 이러면 콜레트럴을 더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콜레트럴을 더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하단 말이에요. 청산의 위기에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거래소에서 빨리 출금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 주소인 줄 알고 복사를 하고 그냥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쳤는데 이제 너의 주소에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트랜잭션 인풋에 악마문을 썼었는데 안 돌려주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오퍼레이션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뭐 얘네들은 좀 믿을만하고 검증되고 뭐 어디 프로필 봤더니 뭐 MIT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뭐 스탠포드 나왔다. FTX도 스탠포드 출신이죠. 그래서 투자해도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갖는 케이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이 내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간첩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받고 저희가 오늘 저희 뭐 고객사들과 고객사 친구들 곳에서 한 곳 좀 인텔리전스를 받은 게 실제로 개발자로 위장을 해서 막 스킬 테스트 결과들 막 이렇게 보내주고 또 이 개발자분들은 호기심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이놈 잘 짰나 확인을 하는데 소스 코드도 안 보고 그냥 노드 npm run 그냥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뭐 경고가 뜨면은 이거 왜 경고 왜 뜨지 하고 다 그냥 꺼버리시잖아요. 빨리 실행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큰일 나는 사례들입니다. 항상 설마 이것까지 하겠냐라는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거랑은 거리가 멀지만 저희 팀에 누군가가 보내준 사진이에요. 실력이 향상될 일 없으니 문제 해결은 안 돼 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이 문제를 사실 사람에게서 좀 찾지 말자.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지를 말자. 어차피 휴먼 리스크는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캠페인 많이 하죠. 이메일에 악성 코드 있으면 열어보지 마세요. 절대 그냥 열어봅니다. 실제 그 이메일 훈련하면은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문제를 사람에서 찾고 해답을 사람이 조금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찾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약간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거는 좀 이제 실제 보안이랑은 멀긴 한데 그냥 간단한 거를 갖고 오면 프리트레이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멀쩡한 그런 트레이드 바이에서는
이런 대량 매매 주문 한도를 그냥 아예 시스템적으로 걸어서 내가 만약에 뭐 0을 하나 뭐 더 넣는다. 뭐 0 같은 거는 안 되겠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USDC랑 다른 일반적인 토큰을 거래할 때 데시멀이 차이가 나잖아요. 6과 18 이렇게 차이 나면 사실상 뭐 18 18 데시멀로 넣게 되면 이제 USDC라면 사실상 엄청난 뭐 수몇 빌리언으로 이제 금액이 찍힐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이제 막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디파이 시스템 만들 때는 막 여러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로원스를 이제 체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콜레트럴 같은 거, 뭐 LTV 이런 거 설정할 때 실제로 100%까지 잘 설정이 되는지 뭐 이런 세니티 체크 같은 것들 넣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너십 관련된 뭐 이런 얘기, 요 베스트 프랙티스는 많이들 적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투스텝 오너십이라고 해서 한 2019년에 그 체어비즈에서 좀 제한한 그런 오너십 변경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오너를 저희가 변경을 할 때 단순히 이제 셋 오너로 해서 그 다음 오너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펜딩 오너 여기 안 보이긴 하지만 오른쪽 가운데 코드를 보시면 이제 트랜스퍼 오너십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펜딩 오너가 이렇게 펜딩 오너가 세팅이 되고 그 이후에 그 펜딩 오너의 주소로 실제로 내가 이 컨슘을 하겠다, 억셉트를 하겠다라고 해야 이제 오너가 변경되는 이런 구조들을 조금 뭐 자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면 뭐 실수로 실제로 오너가 뭐 변경이 됐어도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실제 오너가 변경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1차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내가 이 오너 주소에 대한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줄 알고 바꿨는데 이 오퍼레이션 하려고 보니까 프라이빗 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케이스에서 저희가 좀 했던 거는 알고 보니까 그 컨트랙트에 취약점이 있어서 그 화이트햇을 해줘서 자금을 빼고 약간 뭔가 마이그레이션을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저희 지금 빌드하고 있는 뭐 플랫폼 좀 들고 왔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디지털 자산이나 뭐 그런 관련된 컨트랙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게 실제로 뭘 하는지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항상 뭔가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휴먼 리스크라는 거는 뭐 러그풀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갑자기 민팅 엄청나게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토큰 컨트랙트 발행 권한이 뭐 중화가 되어 있다라든지 뭐 멀티시그를 사용 안 한다든지 뭐 거기에 멀티시그 스레숄드가 너무 낮다든지 네, 같은 그런 리스크들을 항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 멀티시그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멀티시그 관련된 것도 요새는 좀 논란이 많은데 이제 빅 프로토콜 중에서 그 멀티시그 뭐 예를 들어서 305 이런 걸로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뭐 펜딩 그 프로포절도 올라가는 거나 실제 익스큐션 된 그런 주소들을 살펴보니 실제로는 5개 중에 3개만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리서치가 있어요. 저희도 실제로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세이프 쪽에서 플러그인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 나머지 2개가 실제로 이런 그 멀티시그 과정에 참여는 하진 않아도 본인들의 약간 생존을 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뭐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블럭 전에 이더 블록 캐시를 이 주소들로 서명을 해서 올려놓자 뭐 이러면은 내가 어쨌든 살아있다라는 그 헬스 체크가 되니까 약간 이런 프로포절도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단첨이나 약간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뭐든지 최소 권한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권한을 항상 세분화를 해서 여기 인프라 하시는 분들은 항상 RBC 하시죠. 네, 롤 베이스드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좀 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안 돼 있는 프로토콜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라클 업데이트 하는 애랑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 코드 업데이트 하는 애랑 막 그냥 똑같은 온리 오너 권한으로 막 설정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털렸었죠. 실제로도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코노믹 리스크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짧게 넘기자면 예를 들면 저희 그 FTX 터졌을 때 가격 엄청 막 떨어지고 막 이더 팔리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메이커다오에서 한 20억 정도 악성 부채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웨이커 다운은 이제 이더나 아니면 다른 뭐 RWA나 USDC 같은 것들을 바로 이제 바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주는데, 만약에 이제 그 콜렉트럴 찍은 게 실제 만든 메이커 그 바이의 가치보다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바로 악성 부채 행인데요. 이제 요 케이스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청산이 빨리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비싸면 보내려는 수수료도 비싸지고, 그러면 내가 청산을 할 그런 프리미엄들이 되게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기존에는 버퍼를 한 10%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면 이 시점이 되면 막 한 5%, 6%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좀 매크로의, 그러니까 웹2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고 이제 웹3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몇 달 전에 커브 팔린 거 다들 아시죠? 이제 이거 팔린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이거는 뭐 다음번에 시간이 있으면 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거 뭐 파이트 한번 같이 했어가지고 워룸에 같이 있었거든요, 커브. 그래서 사실 커브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소스 코드가 업그레이더블 하지도 않고 이미 잘 몇 년 동안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얘는 진정한 뭐랄까 진짜 디파이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약간, 그리고 뭐 증권도 아니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그런 랜딩 프로토콜에서 커브를 뭔가 콜렉처럴로 받아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바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또 LTV도 되게 높게 설정해줬어요. 왜냐면 뭐 가격 변동성도 극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커브 털리고 에이브의 그 커브 CEO가 뭘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커브를 가지고 600억짜리 저택을 담보받아서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보를 어떻게 받았냐면 에이브에 커브 집어넣고 USDC 받아갖고 USDC로 그 RWA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 청산을 막기 위해서 진짜 그 피나는 약간 눈물의 쇼가 있었어요. 진짜 막 돈 끌어다 쓰고 막 저택 담보 잡아갖고 하고, 왜냐면 이게 또 저희가 혹시 선물 트레이딩 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보통 선물 트레이딩 하면 카운터 파티의 청산 그걸 모르잖아요, 청산 가격을. 그렇지만 이제 FTX나 비트맥스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청산 딱 터치하고 막 그거 많잖아요. 개미 털기. 근데 이제 디파이는 또 투명하다 보니까 이 CEO의 청산 가격이 공개가 돼 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랜딩 콜렉처럴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쪽은 이 커브에 저택 산 거 보고 이제 돌아가지고 그냥 막 모든 그런 CFI에서 완전 막 숏을 치고, 그다음에 또 이 근본, 그러니까 뭔가 이 펀더멘탈을 믿는 그런 어떤 VC들에서는 그냥 돈 무제한으로 땡겨갖고 그냥 이때다 싶어서 다 사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방어가 됐지만, 어쨌든 이런 것처럼 만약 커브가 떡락을 했으면 거의 막 악성 부채, USDC 악성 부채가 몇십억, 몇백억 생길 뻔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하고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요즘에는 세 가지 정도 방법을 많이 써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리스크 모델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이코노믹한 리스크들을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다 쓰는 거죠. 예를 들면 3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뭐 이런 가정부터 뭐 갑자기 그냥 커브 오너가 미쳐갖고 그냥 커브 다 덤프 뗐을 때 약간 이런 것도 다 모델링을 하고, 뭐 사실 블랙스완 시뮬레이션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럼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테일 리스크들이 디파이에서는 그냥 사실 테일 리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일어나는 이벤트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이 왔을 때 우리가 설정한 LTV나 뭐 콜렉트럴 뭐 가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볼트들이 안전한지 약간 이런 것들 뭐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수치 해석, 수치 분석 같은 것들을 좀 수학 하시는 분들이 들고 와서 약간 기존의 그 금융 모델에서 했던 것들을 디파이에서도 조금 비슷하게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저희 그 다이에 있는 이더리움 ABC는 그냥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남이라 하면 가격이 그냥 얼만큼 특정 변동성을 갖고 이제 떨어졌을 때를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만큼의 그 배드댄시 익스포저 되느냐 같은 것들을 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 LTV 주는 것들을 낮춰야겠죠. 만약에 이게 그래프가 너무 가파르다 한다면.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실제로 그 커브 터졌을 때 이 LTV 바로 신규 골드에 있어서 LTV가 0으로 바꿔버리자. 약간 이런 제안도 올라와서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레귤레이션 리스크 관련된 건데요. 혹시 뭐 레귤레이션에서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대응을 하고 계세요? 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거의 한 일주일 전쯤에 저기 미국 DFS에서 그걸 공개를 해버렸어요.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레귤레이트 하겠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좀 잘 하고 있는 영역을 저희는 뽑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근데 이거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디지털 에셋, 웹3 버추얼 커런시를 다루는 모든 영역에 있는 회사들한테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뭐 스테이블 코인, 익스체인지 코인, 뭐 프로토콜, 리저넌스 이런 거 되게 많은데 특히 뭐 유통량 관련해서 이제 총 유통량이 공급량보다 35% 미만인 케이스들은 아예 못 건들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들으면은 이 35%밖에 유통이 안 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실제로 문제됐던 거는 뭔가 유통량을 공시한 것보다 더 많이 유통을 해서 항상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냥 저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이거 말고 다양한 요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이 가격이라고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공급량이 우리는 모두 뭐 10억 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1억 개만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형성된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1억 개라는 적은 거의 한 10%의 유동성을 가지고 생성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머지 9억 개가 시장에 어떤 이유에서든 풀리다 보면 이제 그냥 뭐 그 가격은 그 가격이 아닌 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이제 드디어 좀 미국 쪽에서는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뭐 코스닥에서도 그 마켓 거래되고 있는 거 퍼센트 미만으로 이런 걸 막 상장 폐지시키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전 이런 것들 코스닥에서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의 타겟 자체는 대주주 지분이 많은 그런 주식들을 많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많으면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물량이 적다라는 얘기고 실제 시총을 계산할 때는 이 대주주 지분까지 그냥 같이 곱해서 내버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 20억 가지고 볼륨 만들어서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무슨 1000억짜리야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빌드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소랑 많이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월드코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얘네 그 베스팅 컨트랙트들을 저희 정적 분석기로 다 분석해서 클리프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실제 지금 서큘레이팅 서플라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얘네는 베스팅되고 있는 물량이 70%가 넘어요. 이제 그 말은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은 나머지 그런 한 20몇 프로로 형성된 거고 대신에 그 시가총액을 계산을 할 때는 대략 한 3배 정도 뻥튀기 돼서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볼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제가 빠르게 5분 내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실버블렛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항상 사고가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면 밸런서 같은 경우도 오딧 한 20개, 30개 받았었어요. 근데 털렸었죠. 몇 번 털렸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사고는 누구에게나 좀 일어날 수 있는 법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새벽에도 출근해야 하는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리스크 프리라는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너 리스크 프리 일들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혼지거나 사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 트레저리 빌도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를 걷는 것도
저희 팀의 일부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가다가 누가 갑자기 저 찌르면 어떡해요? 이런 리스크를 안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할까에 대한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는 이것들을 안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를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슬라이드를 제가 카피 페이스트 했습니다. 또 뭐냐면 예전에 노마드 브릿지라고 하는 그 멀티체인 브릿지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인시던트 리스폰스한 그 타임라인을 조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디텍트, 해킹 당한 거는 노마드 브릿지가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냥 외부 누군가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익스플로이트 다 복사해가지고 나머지도 다 털어갔죠. 그리고 뭐 패치는 모르겠고 그냥 돈이 다 없어졌어요. 3시간 동안에. 그다음에 여기 타임존 시간 보시면 실제로 뭔가 리커버를 시도할 때까지 이틀이나 걸렸어요. 근데 이틀이면 사실상 돈 다 빼가고 뭐 그냥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또 요것처럼 이 여러분들 프로젝트도 이런 사고에 대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방위 훈련이라는 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SEAL911이라고 해서 패러다임이랑 뭐 저희랑 이제 뭐 여러 가지 VC들 뭐 크립토 오디 펀들이랑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만든 약간 NGO 단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SEAL911이라고 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 저희가 뭔가 처리를 해주고 아니면 버그를 찾았는데 리포트 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 약간 워룸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SEAL911 드릴이라고 해서 드릴 훈련장 학습 멋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고가 났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대응 훈련을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취지에서 그 핸드북, 플레이북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링크가 쉽지 않지만 나중에 뭐 자료를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한 40가지의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만약에 그걸 감지한 시점에는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뭔가 인텔을 모았더니 해커가 대충 누군가 특정이 됐어. 그럼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합했으면 USDC 서클 하나에는 뭐고, 뭐 USDT 하나에는 뭐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어떻게 걸어야 되고, 뭐 거래소의 공문은 어떻게 보내야 되고, 약간 그런 체크리스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뭐 항상 빌드 하시느라 시간은 없겠지만 뭐 없는 시간 만들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좀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같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어 가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